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리라. 요즘 이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모시는 게 사실은 좀 주저했습니다. 요즘 사기가 워낙 압박하고 어려운 처지인데, 특히 우리 당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이게 요즘 보고회를 하면은 또 시간을 일부러 내서 오셔야 되고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시는 게 좀 주저스러웠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못 배웠고 또 사정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오늘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일정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저를 국회로 가게 해준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충성,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이것들이 먼저라 생각해서 오늘 왔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저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속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한 걸 보니까 맞는 말인데 종편 보수 언론 등에서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해대니까 이게 참 불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꿋이 지키시면서 힘내라, 그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 꿋이 버텨라, 이런 격려의 전화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속으로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빈미를 주느냐. 그렇지 않아도 보수 언론이 어쨌든 뭐 그러고 있는 우리 정치 형국인데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지 그랬느냐, 이런 또 안타까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느닷없이 당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 내에서 또는 교전에 여러 가지 발언들로 해서 여당하고 아주 각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일체 양보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무조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중에서 제가 불편하게 짜게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노인 표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따져 들어가니까 얘기를 못해요. 나중에 하는 소리 목소리를 크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크게 한다. 목소리 큰 것도 죄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앞도 딱 잘라버리고 79세면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그렇고 저 말이 79세 쉬어야 된다? 왜 저런 말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화도 나시기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한 말은 앞에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고, 장 의원이라는 분이 적인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던 거이고, 더군다나 정년제를 앞에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79세는 한국이 정년제도를 볼 때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정년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년제도 79세 맞지 않다. 사실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20년, 30년 민주화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신세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나이들이 드셨어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근데 그분들을 다 이런저런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이 정년 때문에 다 못했어요. 내가 그걸 너무너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참 속이 아팠어요. 참 훌륭한 분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한 분들이신데 저분이 나이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이 공직이 못 나오시고 기간에 취입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마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속이 맺혀있던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79세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생각도 안 했다. 사실은 그런 말씀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까지 일이 다 말하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빼고 79세면은 정년 제도를 볼 때 틀렸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별 시비가 없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그걸 자꾸 이제 앞뒤를 자르고 그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야 내용을 아니까 그 얘기는 노인 폄하라고 얘기 못했는데 언론에서 딱 잘라가지고 79세부터 79세 치워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만 나오니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나 79세인데 그 근처인데 날 들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다가 결국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를 몰아가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제가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은 이 우스운꼴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도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만약에 제가 사과를 살짝은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또 덮어쓰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나이 드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분들의 과거 이력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모셔야 할 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민주화운동한다고 체류탄 마시고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다 존경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 희생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폄훼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더 길게 나가면 대한민국 오늘 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시에요. 그분들의 음덕을 우리가 잊고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민주주의도 만들어냈고 그분들의 상을 받아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다고 소리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뭐 11위 이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뤄냈지 않습니까? 앞장선 분도 있었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지금 연세에 젊으신 분들이 다 현직에 계실 때 해낸 일들입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함부로 모시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문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당 누구라도 우리 당 고문님들에 대해서 깍듯이 모시고 존경하고 그리고 어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업적도 있지만은 세상이라는 집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하듯이 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존경받고 그분들이 대접을 받을 때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안정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안정돼야 합니다. 집안도 안정돼야 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조직체든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그분들을 위하는 이런 기본적 바탕이 있어야만이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세상 살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편애할 생각도 없었고 편애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저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닷없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참 억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게 있나.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의정보고회를 하는 뭐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이제 이 모함이란 모함이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정확한 얘기를 드릴 기회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국가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설명을 해야 되겠고 이런 조건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는 여야 간에 어쨌든 세월호를 둘러싸고 한 7개월간 지루한 길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왔습니다만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매듭을 지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장치는 했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가 왜 어떻게 된 건지 왜 사고가 나게 했고 책임자가 누구가 되는 건지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조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여야 합의하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정식으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지루한 7개월간의 이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아주 산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싸울 일들이 잔뜩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두고 싸울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손주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 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22만 원 정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내야 되는데 그걸 무상 보육을 우리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전략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걸 그 돈을 누가 내느냐, 누가 감당하느냐 이걸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하면 전체가 다 정부입니다만은 지역정부, 부천시 또는 경기도, 중앙정부 다 돈 쓰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디서 맡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또 경기도 교육청 이 교육청과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지루한 싸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했던 공약들, 그 약속들을 안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치를 때는 급하니까 나 이렇게 해주면 무상보육도 하겠다. 어린이집 다 돈 안 내고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잠깐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내 몰라라 지금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좀 돈 안 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조 정도 예상했던 세금을 거둬야 할 부분 중에 10조 정도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못 거둘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8조를 못 거뒀습니다. 올해 10조는 못 거두게 그 10조를 못 거두게 되면은 그만큼 재정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써야 될 때는 못 쓰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학교 급식도 안 된다. 그리고 보육원에 주는 돈도 학부모가 다 내라. 그런 판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게 되면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상황이 조금 있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 걸 우리가 지금 와서 찬찬히 보니까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참 과간이에요.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국민들이 잘 몰라요. 물론 4대강 사업으로 22조를 헛썼다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저 4대강을 도로를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게 거의 중론입니다. 도로를 흐려야 합니다. 도로를 흔다는 것은 뭐냐? 도로를 흐르게 되면 4대강 사업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도로를 흐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지금 저 상태로 보면 관리하는 또 연간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쓸데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다면 수질도 나빠집니다. 뭐 가뭄, 뭐 등등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이 흐려야 한다. 이게 지금 중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22조라는 내용이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4대강 사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원외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MB정부 때 지금 와서 보니까 46조를 퍼붓는데 그 중에 한 5조 정도 제대로 찾고 43조 정도가 지금 법으로 날아갔어요. 기가 막히게 아닙니다. 그거는 차근차근 다 나올 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자방이라 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이게 이 온갖 부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4대강하고 자원외교에서 43조를 날렸다는 것. 사자방. 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누가 까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해먹었는지 찾아내자, 밝혀내자. 국정조사 하자. 그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안 하겠다 하면은 자기들도 공모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새누리당 내에서 이게 이제 의견이 조금씩 달립니다. 친이 과거에 이명박 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친박, 현재 박근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문제를 놓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박근혜 쪽은 책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야당이 워낙 공세를 나가니까 그럼 하자 이런 정도고 이명박 쪽에 있던 친이 쪽은
너가 했다가는 당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아니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까지는 또 한판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건 밝혀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국민 일반인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외교가 어떻게 돼서 그 엄청난 돈이 나갔는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조금씩 알겠지만은 국민 일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부분은 더 몰라요. 이건 군인들이 국방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도 많고 해가지고 이건 뭐 엉망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자원외교 못지않게 엄청난 부분이 돈이 물로 샜을 겁니다. 그래서 이 4대강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부분에 들어간 돈들을 제대로 운영했더라면 지금 무상급식이고 무상보육이고 기타 등등 노인복지고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돈들이에요. 하고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돈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잘못하면은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구나. 정말 따뜻하게 우리가 지내야 할 상황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 보살핌 속에서 좀 더 급료를 더 많이 받고 지금 임시직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정규직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노인들 수당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80조 이상 되는 돈이 그렇게 흘러나갔기 때문에 만 분의 1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정경제는 훨씬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잘못 뽑으면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거구나. 이걸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국민이 눈을 딱 부릅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정문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내 돈은 그냥 막 써나가는데 이걸 그냥 모르고 있어요. 그걸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해드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일일이 딱 모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런 일들을 지금 정부가 엉터리를 했습니다. 이건 책임 추궁해서 사전해야 합니다. 쓴 돈을 그러면 80조 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최소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내 거는 챙겨야 되겠구나. 나를 지켜내는 건 나라구나. 그건 정확하게 정치 현실을 쳐다보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런 잘하는 데서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런 정확하게 투표하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나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거 투표 안 하고 하는 거는 정말 내 스스로 나 망하는 짓이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다 망하게 하는 짓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알고 적극적 대처할수록 우리 대통령이 하신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게 이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할 때 그게 살아있는 행동하는 양심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이 터져나고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런 현장에 와서 같이 하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냅시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은 51% 49%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전개가 민주당이 어떻고 새정치민주당이 어떻고 저는 그걸 별로 신뢰 안 합니다. 왜? 선거 때마다 그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선거를 하게 되면은 팽팽하거나 우리가 이기거나 그렇습니다. 힘을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는 일 격려합니다.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 싸우지 말고 좀 뒷전이가 있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내가 앞장서야 한다면은 저는 앞장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칼을 맞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있는 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잘못한다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하지 않으면은 그래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한 제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하고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여러분 전체 집이지 어느 한 개인의 방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고 우리 적어도 부천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방이기 때문에 지구당을 자주 와주시고 이 지구당이 내 집이다, 내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주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 텐데 묵묵히 견디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다음에 절대로 집권합니다. 5년 힘들었고 또 5년, 10년간 우리가 참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집권하도록 하고 그 앞 단계 20대 국회가 있습니다. 1년 반 남았는데 그때 저는 자신 있게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절대로 다시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약속하는 중간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부정선거해가지고 이 여론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 보면 국회 앞이고 어디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국회 앞에도 가보고 강화문에도 가봤는데 저희는 좀 야당 쪽에서도 좀 힘이 좀 더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으시고 그 면책권이라는 거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그 수개표 그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희가 누구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쪽에 대선 때 부정이 있었다. 따라서 그 부정을 모아놓으면 이게 당선 자체가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꽤 되시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에서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무슨 증거가 우리 확보되어 있는 게 없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황이 안 맞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를 놓친 셈이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다음 5년 뒤에 제대로 된 대선을 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이기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의 누굽니까? 부통령으로 나와서 대통령 후보를 했던 민주당 민주당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이겼는데 포기를 했죠.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난 대선 문제를 더 이상 지금 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개표를 하면 뭐 그것도 그런 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들어가 있거든. 우리 위원들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 나가 있는 선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수개표가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기계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되고 또 지적이 되고 하는 거라서 그거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고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육관 관리 때문에 4년 전부터 계속 의원님을 찾아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없으니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저희 교육 환경이 애들이 비가 오면 체육 수업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 축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경기 입구에 가서 저희가 했고요. 두 번째는 구명고등학교에 가서 애들이 활동을 했었고 올해는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예산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응자금이라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뭐 50억이면 20억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장난이 있는데 50억 들어간다. 그러면 25억 잘라서 25억을 제가 내려보낼 수 있는데 그걸 시정부가 그리고 부천시가 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50억을 혼자 왕창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봉구에 있을 때는 학교를 짓기도 하고 학교를 그냥 막 지었습니다.
학교도 짓고 뭐 이런 도서관이고 새로 학교 건물 새로 짓고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몇천억씩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지금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가 되는 자금을 내야. 근데 우리 부천시가 재정 상태가 지극히 안 좋아요. 재정 자립도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50% 지금 45%, 올해 아마 40% 돼서 못 미칠 거예요. 37%, 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80% 됐습니다. 중간에 열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시가 이걸 이 대응 자금을 내야 되는데 시장은 하면 그냥 못백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재정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물음을 또 갖다 밀어붙이겠지만 그것도 알고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우리 딸이 중학교 갈 텐데 뻔한 얘기인데 제보가 썼다는데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그걸 어떻게든 바꾸는 좀 보십시오. 저를 솔직히 보시고 과거에 제가 이 국민의정부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교무위원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없거나 결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 31예요. 근데 학교가 끝나고 또 지역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스파시설이 너무 부족하고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지금 머물 곳이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중증아이들이고요. 그 사이에 경증아이들이 지금 이곳저곳을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이나 인천 쪽이나 이런 부천권을 벗어나서 그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이런 생활시설이 빨리 좀 마련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부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은 엄마인데요. 저도 제 자녀가 31살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우리 원미을의 장애인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혜림학교 졸업을 하고 상록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중증 아이들은 주간보호라는 데를 가고 또 이제 조금 그보다 좀 나은 아이들 경증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엄마들끼리는 경증 아이들은 이제 테크노파크나 여기 샘물자리로 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한이 있어요. 샘물자리 5년, 2년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경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활시설을 보내야 하는데 생활시설이란 지금 현재 해림원뿐이 없어요. 해림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해림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록장애인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해림원에 한 100명 시설 이용을 하고 있고 주간보호가 한 100명 정도 그리고 테크노파크 해서 여러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종합하면 한 50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집에 있습니다. 왜 이제 부유한 가정도 있고 빈곤층도 있는데 빈곤층 아이들은 어머니가 이제 청소부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생활비 때문에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갖다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에다가 오강을 놓고 밥상을 놓고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잠고 왜냐하면 애가 나오면 이제 또 말썽을 부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심한 애는 또 냉장고를 갖다 이렇게 다 말아놓고 이제 외출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와서도 그 테이프를 다 끊고 생 고기도 다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탈이 안 나요. 낙스를 마셔도 탈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생활시설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연령이 자꾸 뭐 높아가고 이제 사후에 또 우리가 책임을 못 지면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생활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해림원에 자리가 없고 또 그룹홈이라는 데는
본인들이 취사를 다 할 수 있어야지 그룹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룹홈에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충청도권까지 대전 밑으로 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입은 분들이 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은 특히 이제 정신지체를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참 안타까워요. 특히 부모들 지금 약간의 말씀을 해서 그 상황 우리가 뭐 흑기보름생입니다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나이 31살이면 31년을 애를 데리고 보살피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31년에 앞으로 또 문제인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정신지체 장애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반점 성자에 거의 성스러운 상태에 가 있어요. 보면 그 고통을 매일매일 고통을 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성화시켰어요. 보면 이게 우리들 보면 편해요. 그늘은 져 있지만은 그늘 속에서 인생에 대한 달관 이런 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자식들을 키우면서 모든 쓴맛은 다 봤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행히 참 인간성은 굉장히 깊어졌겠구나. 그런 측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도 버리고 장애인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열어야 해요. 적어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어렵게 힘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정치 왜 하느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말씀. 정치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정치 본령이다. 그거 하려고 정치하는 거다. 그런 말씀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서 베풀어주고 그분들 처지를 이해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그냥 뭐예요?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들은요. 이게 참 한숨 나와요. 예. 어제는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하나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에 민원을 쭉 접수를 해보니까 체육관이 한 3개 돼요. 3개. 체육관이 3개 되고 정도가 교실, 독서실 이런 걸 전부 합쳐보니까 한 17가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매칭폰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체육관을 2명들한테 하겠다 하면 이 비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금액 비율이. 그래서 아마 지금 부명중학교는 기본적으로 부천시에서 12억을 부담을 해주겠다라는 각서를 써서 올려야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도 주겠다 이 이야기를 확답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공단 거기서도 한 40억 정도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부천시에 하나 지어주겠다. 그러면 일단 2개는 해결이 됐어요. 하나가 문제인데 그거는 1년에 2개를 다 돌아가면 교육부에서 죽어도 안 돼요. 딱 하나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천시에서 이 매칭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받아줘도 지금 여건 문제가 좀 빨리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또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체육관 교육인데 체육관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한 30억에서 50억 들어가는데 하여튼 2가지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되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면 다 할 것 같고 또 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하나 밟아 나가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정의로운 일이죠. 정의로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좀 정치고요.
시민의 요구는 여러 방면에서 나옵니다. 교육, 또 문화, 또 경제, 여성 가족, 우리 그 장애인 복지, 또 노인 복지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또 정치고요. 또 공직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미을은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미을은 어떻게 보면 부천의 중심이죠. 경제도시고 또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환경 자체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배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지방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 김문수 지사 때 재정이 빵꾸가 났었어요. 김문수 지사가 시책 사업을 너무 많이 펼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검증해 보니까 거기에 물론 4대강 주변의 어떤 환경 사업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야금야금 들어가서 나중에 검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하천 부분도 정말로 생태하천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생태하천을 해야 될 공사가 있는 반면에 이름이 생태하천이고 시설은 시멘트 하천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대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누리과정 편성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이 지금 누리과정이 한 6,400억이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고 또 교원 인건비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출산휴가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가를 가게 되면 정원 내에 휴가를 장기간 가기 때문에 정원 내에 그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정원 외의 기간제 교사를 아무도 못 씁니다. 왜? 예산이 마이너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앙하고도 풀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우리 그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학교가 개선되어질 때문에 화장실, 냉난방, 교실 출입문 교체, 교실 바닥, 보세, 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어린이 놀이시설, 또 유치원, 환경 개선 사업, 또 책걸상 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책감 하나 40억 딱 지어주면 부천시가 대응을 못하는 지금 어려웠던 이유가 체육관 하나를 대우는 12억, 13억, 15억 작게는 이렇게 가는데 그게 다른 학교로 가야 될 부분이 다 줄어들어 버려요. 부천시가 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천시하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 풀어가도록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 계실 때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총선을 통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 통해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공약하신 내용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약사항은 필히 지켜야 되고 그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의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 저희들이 잘 살펴나가고요. 아까 장애인,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보정부하고 잘 해서 시정부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매칭을 잘 만들어서 부천시에 또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가 좀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보다 행복한 도시, 보다 우리가 만들고 바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을 이어받았으면 그 철학에 대해서 분명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른 의원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을 이어받으셨고 저희는 저나 나둑수 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은 다 같이 서른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르쳐 주는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위원회 그 경기도의 그 주요한 정책을 위반하는 것과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당선된 지 한 4개월 좀 돼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열심히 배워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요, 한 50% 초반 쪽에 재정자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복지 예산이 한 34% 정도 전 예산에,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 18조,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12조, 그래서 토탈에서 한 30조가 됩니다. 근데 많이 재정 자립도가 낮아져서 경기도에도 좀 자금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민원들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재선 의원님들이 저를 부대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당의 부대표를. 네,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 기관장들을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 하는데 거기 인사검증위원회도 또 추천을 해주셔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열심히 해온 것 같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지역의 민원이나 경기도에 제안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끝까지 담당자를 만나서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도지사 상장을 좀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담당 팀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하니까 우리 부천이 유난히도 도지사 상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몇 개 지금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민원부터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 청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 도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다 우리 다 같이